제가 오늘 증후군 시리즈의 마지막인 부신피로 증후군을 오늘 할 거고요. 이 현대인의 질병이라는 제가 표현을 붙였어요. 부신피로 증후군은 또 다른 말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현대인이라면은 다 이 질병에 실제로는 걸려 있어요. 자, 먼저 부신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부신은 우리 허리 뒤쪽 편에 존재하고 있는 좌우 신장 위에 한 쌍씩 있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신이라는 거가 생명 유지에 엄청 중요한 기관이에요. 오장은 꽉 차 있죠. 육부는 비어 있죠. 그래서 찼다가 빠지는데 부신은 오장처럼 꽉 차 있습니다. 크기가 넓이가 4cm에서 5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2, 3cm 정도 돼서요. 혈관 조직이 풍부한 장기고 50여 개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능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만성피로 증후군, 부신피로 증후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 중에서 부신 피질에서 대표적으로 분비되는 거가 콜티솔하고 알도스테론이 대표적인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부신피로 증후군은 특히 코르티솔에 관합니다. 자, 코르티솔은 항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이 부신이 작용을 잘해서 코르티솔이 적정량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가 나와도 그걸 이겨내는 힘을 줘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이 생겨갖고 코르티솔이 막 분비가 되면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해요. 근데 이때도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그만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조절이 좀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분비가 잘 안 되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부신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다양한 코르티솔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떨어져서 내 몸은 다양한 질병이 한꺼번에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증후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코르티솔을 언제 제일 많이 발생을 했냐? 아침 8시.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하루가 기분 좋아요. 가장 낮을 때는 언제냐? 밤 12시에. 밤늦게 잠 안 주무시고 스트레스 쌓이는 뭔가를 하시면 부신피로 증후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어쨌든 코르티솔은 항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혈당을 유지시켜준다든지 염증을 또 예방한다든지 면역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아주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가 코르티솔 호르몬입니다. 특히 부신의 피질 쪽에서 분비가 됩니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괜찮은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스트레스 반응에 신체가 적응할 양을 초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막 한꺼번에 나타나는 걸 부신피로 증후군이다. 현대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고 과정입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은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죠. 자, 그런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몸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데도 노출이 돼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근육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은. 고3들 뭐 계속 시험 준비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상태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스트레스 상태죠. 어쨌든 정신적으로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거가 부신피로 증후군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직장일도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그것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자극적인 광고들. 그 다음에 뉴스, 또 폭력적인 TV 내용. 그 다음에 영상, 핸드폰에 빛에 노출이 되는 것도 또는 시각적인 자극, 그것도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만 있는 거가 아니라 자, 음식물도 스트레스에 속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영양결핍 식사, 중금속이 범벅이 된 거, 농약, 그 다음에 세척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상태, 그 다음에 사회 지지 조직이 약화되는 거, 사회가 막 불안해지고 이러면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죠. 지금 여러분들 다 스트레스 상태죠.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범유행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신피로 증후군 그냥 다 지금 현재는 그냥 다 걸려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떠난 생활도 실제로는 나한테 스트레스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된 부의 편중. 자,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만성피로 증후군, 부신피로 증후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거를 뭔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질병으로 이끈 그 환경을 탈출하는 거예요. 생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스트레스가 나오면 증가되다가 나중에는 계속 하니까는 부신의 기능도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잘 분비를 못하게 되는 게 부신피로 증후군이에요. 이게 못하게 되면 전신적으로 다 영향을 미쳐요. 자, 자율신경계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면역 기능도 이상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혈당 사태가 일어나요.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감에 쌓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증상들이 실제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신피로 증후군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예요. 지금 준비한 거가 17개인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무기력해요. 의욕이 생겨나잖아요. 자, 두 번째, 잠을 자도 피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르티솔이 아침 8시에 자체가 정상적인 분비 패턴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나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벌써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거 거기서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업무가 힘들어서 이제 퇴근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식욕과 특히 성욕이 거의 없어져요. 자,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부신은 특히 갑상선하고 난소 쪽, 특히 성호르몬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성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또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자, 혈액순환에도 다 이게 문제가 심장에도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요. 갑자기 일어나면은 어지럽고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가벼운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뭔가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의욕도 없고 뭘 내가 하겠냐 이런 우울감, 또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평소에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상처가 생겨도 상처의 회복이 굉장히 더디다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여성분들은 이게 난소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져요. 그 다음에 12번째, 집중이 안 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14번째, 업무 효율이 몹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짜증이나 분노가 잦아지게 되고 16번째, 식사를 거르면서 혈당 저하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17번째, 이게 아까 신장 기능에 있죠. 짠 음식이 계속 땡기는 경향이 있어요. 단 음식이 또 막 땡겨요. 이게 부신피로 증후군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개 안 나오면은 갔다가 내가 언제부터 뭔가 부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자, 이게 너무 가지수가 많아요, 벌써. 그러면은 회복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부신피로 증후군과 관련되는 질환들이 당뇨병, 고혈압, 비만, 월경전 증후군, 자궁근종, 유방암, 남녀 갱년기 증상이 심화되는 거, 면역력 떨어지는 거, 불면증, 우울증, 빈혈, 장두수 증후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고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신피로 증후군이 1기, 2기, 3기를 지나서 거의 말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런 증상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뇨에 약 안 주시나요? 고혈압 약 받으시죠? 비만이면 다이어트 약 드시려고 그러죠? 골다공증 있으면 또 뭐 드시죠? 월경전 증후군이면 진통제 드시죠? 남녀 갱년기 있으면 호르몬제 드시죠? 그 다음 면역력 떨어지면 뭐 기타 등등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이 증상만에 관해서도 약 처방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처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면은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질환 암세포 억제도 어렵고 지방을 에너지로 이용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피로와 비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뭐를 해도 살이 안 빠지지?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게 내분비를 이렇게 잘 분비를 하는 이런 부신이나 내하수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은 반드시 요요가 오게 돼 있어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부신 피로의 회복 시간입니다. 지금 8시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면서 적어지다가 밤 12시에 가장 낮은 수치이 됐다가 다시 슬슬 올라가네. 이게 그 코티솔 호르몬의 그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부신의 이런 기능이 고갈되는 거가 시간이 걸려요. 초기 단계일 때 내가 명상을 한 거나 신적으로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신체적으로도 되게 노력을 하시면 회복이 돼요. 금방. 그렇지만 이런 증상이 내가 인지를 안 하셔갖고 계속 그 상태를 가면 부신이 고갈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경미한 부신 피로 증후군일 때는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잡아요. 다시 회복되는데.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부신 피로 증상일 때도 12개월에서 18개월을 잡아요. 그 다음에 심각한 부신 피로 증후군은 최대 24개월까지 잡아요. 자연요법으로. 그러니까 생활 환경을 확 바꾸고 식습관을 확 바꿔야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전자파 과민증, 저체온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 오늘 부신피로 증후군까지 했잖아요. 그냥 나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해서 바뀌거나 약을 먹어서 그냥 증상만 없애는 거죠. 원인 제거는 하나도 안 하고. 서양의학이 너무 발달된 관계로 최고의 방법인지 알았던 거예요. 약은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하고 이게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약 용량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부신피로에 도움이 되는 자연요법을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짧은 시간에 표면적인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게 사고의 전환이에요. 내가 더 이상 약만 맹신하지 않고 뭔가 자연의 방법,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자연어싱도 해야 되겠구나, 먹거리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신경 쓰셔야 되겠구나, 생활 습관을 내가 조금 환경을 개선시켜 봐야 되겠구나 하고 반드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신피로 증후군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때는 내 몸을 돌보는 걸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편안한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하루 중에 몇 분이라도 눈 감고 계시고 릴렉스 식사하시고 바로 일하지 마세요. 아까 17가지 증상 중에 나 너무 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올스톱 하시고 정말 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분한 수면. 이거는 부신피로 증후군과 충분한 수면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불면은 부신 고갈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음식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제대로 된 영양이 충분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몇 단계를 거친 가공식품을 자꾸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5번째, 커피, 술, 음료수, 담배, 중금속, 농약, 독성물질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무조건.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데 저녁 늦게 심한 운동도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코르티솔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분비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저녁에 심한 운동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부신피로 증후군과 수면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코르티솔 호르몬은 수면을 담당하는 멜라토닌과 서로 기하학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기하학적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요,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코르티솔이 줄면은 멜라토닌이 늘어나고, 멜라토닌이 하면은 코르티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멜라토닌이 최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밤 12시에 멜라토닌이 최고가 될 때 코르티솔은 최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하고 코르티솔하고는 서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코르티솔은 실제로 적당량의 이 항스트레스 호르몬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밤이 되어도 줄어들지 않게 돼요. 그런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밤에 일어나게 되면 이해가 안 주니까 멜라토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게 돼요. 내가 지금 잠을 잘래도 잠을 못 자는 거는 멜라토닌 분비가 저하가 되고 코르티솔이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잠은 오지는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야간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던 코르티솔이 아침에 오히려 낮아져서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피로 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일 높을 때 아침에 일어나도 나는 뭔가 찌뿌듯해. 그러면 내 부신이 정말 피로에 빠졌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싱과 부신피로 증후군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어싱책 66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접지 전후 코르티솔의 수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아침이 되면 어때요? 제일 높았다가 자정일 때 제일 낮고 쭉 아침일 때 올라갔다가 그래서 다시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패턴이 2004년도에 어싱하고 코르티솔 관계를 혈중으로 코르티솔 수치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침으로 코르티솔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측정을 했어요. 너무 코르티솔이 이게 너무 과잉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저하된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보통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일 코르티솔 분비가 그래프 A와 같이 자정에 가장 적고 오전 8시에 가장 많은 양상을 보입니다. 실험 참가자의 경우 접지하고 난 다음에 근접해. 자,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사람은 평균 수치로 떨어지고 평균 수치보다 내려진 사람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모든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잃었던 사람들이 들쑥한 사람, 내려온 사람, 이랬던 사람들이 어싱 접지 전후의 패턴을 보니까 균일하게 정상적인 패턴으로 다 돌아왔어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거 진짜 부신피로 증후군은 기가 막히겠구나. 정말 부신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이게 잠자리 용이니까 밤에 반드시 주무시면 정말 우리 매트를 쓰셔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코르티솔이 정상적인 패턴을 이루니까 멜라토닌이 어떻게 됐냐? 2에서 16%쫙 증가하면서 숙면을 취하는 사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제품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명했던 실제로 전자파 과민증, 그 다음에 저체온 증후군, 이게 온열이 가미되니까 냉기 당연히 빠지죠. 그 다음 부신피로 증후군 도움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장루스 증후군, 아까도 부신피로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장루스 증후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겨우살이를 드시면 이게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실제로는 장루스 증후군까지 다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블랙다이아 우리 어싱온열 매트하고 그레이스레이 어싱온열 매트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